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정치판을 보면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상대당 후보의 티는 대들보같이 크게 보이고 자신의 들보는 개미허리같이 작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 국민이 우습고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국민 마음을 알고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내겠습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게 시시비비 잘 좀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극심한 공천 파동의 터널을 겨우 벗어난 민주당이 야권 비례연대 문제로 삐걱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시민단체 목 여성 비례 후보 2명이 물러난 데 이어 오늘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컷오프가 됐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데 최원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단체 몫인 후보 4명 중 전지혜, 정영희 두 후보가 반미단체 활동 이력 등의 논란으로 잇따라 사퇴하자 시민단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보 교체를 요구했던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민주당의 부화뇌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스로 세운 정당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비례연합 추진단장을 지낸 박홍근 의원에게 향후 회의 참석을 지시했습니다. 박홍근 단장이 추후에 회의에 와서 전반적인 보고를 하고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한 두 후보 외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컷오프를 통보했습니다. 임 전 소장은 컷오프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이의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분을 다 채워서 추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천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 추천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 연대 신뢰가 처음과 같진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시민단체 후보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권 비례연합의 한 축인 시민단체 후보 절반이 사퇴한 데다 민주당이 추가 교체를 요구하면서 야권 연대를 둘러싼 파열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여성 비례 1, 2번 모두가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개 오디션을 했다지만 실제로는 심사위원단 점수가 선발 여부를 좌우했다고 합니다. 그들 면면을 보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반미 운동을 해온 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윤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민단체 목 비례 후보 4명은 현장 심사위원 평가와 107명의 국민심사, 문자 투표를 반영해 뽑았습니다. 반미 논란으로 사퇴한 전지혜 후보는 국민심사단으로부터 6점을 받았지만 심사위원단에겐 50점 만점을 받아 여성 후보 가운데 1위가 됐습니다. 여성 2위인 정영희 후보 역시 국민심사단 평가는 12점이었는데 심사위원 점수는 40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상 배점 비중이 가장 높은 현장 심사위원당 35명의 평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여기엔 이적단체 활동을 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 있는 조성우 전국 비상시국회의 대표와 광우병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등 각종 시위를 주도해온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숨은 목적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았어. 이들 외에도 심사위원단에 포함된 이호상 동학실천 시민행동 대표, 주재준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위원장, 최순영 전 의원 등 7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국보법 폐지 운동을 벌인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입니다. 윤근순 전 의원은 19대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문했다가 비례대표 부정경선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야권 비례대표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 국회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4년 전 시민단체 몫으로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미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했다는데 회견장엔 친북 성향 단체들도 함께였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친북 성향 단체들과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이 우발적 충돌을 불러온다며 이대로면 전쟁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연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한미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규정한 건 북한의 주장과 같습니다. 미국 주도하에서의 한국 괴뢰들과 추종 세력들의 광란 쪽인 전쟁연습 소동은 이번 기자회견은 통일을 위한 행동 등 친북 성향 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는데 이들은 지난 1월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던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은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당시 윤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죄를 비호하는 사람에게 국회 진출길을 터준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박용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뢰 때문에 장애를 안게 된 우리 장병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막말, 욕설 한두 번이 아니죠. 정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17년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의 스키장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던 중 비무장지대 DMZ에 매설된 지뢰를 언급했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그러니까 불과 2년 전 북한 목함 지뢰로 우리 장병 2명이 발목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는데도 농담 소재로 삼은 겁니다.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니까. 논란이 되자 정 전 의원은 영상을 삭제한 뒤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낙곰수 출신 동료 김어준 씨의 방송에도 불참했습니다. 스튜디오까지 오셨다가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셨어요? 정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당에 반대 의견을 낸 금태섭 전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빚 맞아도 중상이야. 2013년에는 서울 노원비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의 막말과 욕설이 화수분 같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향후 막말 후보자에 대해선 공천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거짓말 의혹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목함 지뢰로 죽을 고비를 넘긴 우리 용사들에게 방송이 끝나고 즉각 사과했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정 전 의원에게 어떤 연락도 사과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 전 의원은 과연 누구에게 사과를 했다는 걸까요?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철책에서 큰 폭발과 함께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수색 근무 중이던 하재원 하사는 두 다리를 잃었고 하하사를 구하던 김정원 하사도 2차 폭발에 한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긴 재활을 거쳐 조정 선수로 저를 보고도 또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최대한 안 쓰러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지금도 군에 남아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전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김정원 상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말한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상사는 정 전 의원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DMZ에서 지뢰로 부상당한 장병 모두를 칭했다면 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 측 관계자도
하 중사가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은 정 전 의원에게 추가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곤혹스러운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5.18 폄훼 발언에 이어 이번엔 조수연 후보가 친일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선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곳도 있어서 국민의힘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유지를 결정하며 도 변호사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거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태우 후보의 현재의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봐 주실 것으로 믿고, 다만 당 지도부를 포함한 여권 일각에선 수도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 수도권 후보는 수도권 분위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 변호사에 대한 여론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국민들께도 사과하고. 대전 서구 조수연 후보는 백성들이 조선의 지배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한 2017년 SNS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 후보는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공관위는 객관성 부족으로 이의 제기를 기각했던 정우택 의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선 추가 녹취가 공개되면서 독자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도 변호사 공천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조 후보 발언엔 공천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당원에게 일반 국민인 것처럼 응답하도록 했다는 이중투표 유도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과 관련해선 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선에서 이해운 전 의원에 패한 하태경 의원은 수학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라며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선거 때마다 나왔던 막말주의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런 막말 논란이 반복되는 건지 정치부 최주영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오는 막말 논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된 게 한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막말 논란은 후보가 된 이후가 아니라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이 공천 검증 과정에서 소홀히 했거나 혹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공천이라는 점에서 어느 쪽이 됐든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민주당 대응이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모든 후보들에게 주의보를 내렸잖아요. 상당히 빠르게 대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게 지난 2012년도의 전례를 답습할 수는 없다, 이런 내부의 위기감이 작동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당시 정봉주 전 의원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갑에 낙곰수 동료였던 김용민 씨가 출마를 했었죠. 그런데 선거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김 씨가 미국 전 국무장관을 노골적으로 성적 비하하거나 노인과 종교 폄훼 발언들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난했던 낙승 지역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비등했지만 김 씨는 사퇴 없이 끝까지 선거에 완주했고 민주당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전체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내주는 꼴이 됐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일제강점기 관련 발언을 했던 조수연 후보 국민의힘인데요. 일단 사과는 했지만 후보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앞서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도태우 후보도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양당 모두 이미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인 만큼 공천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 지지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오늘 본인의 해명이 거짓이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이야기 한번 해보죠.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도부보다도 강성 지지층들의 견제가 먼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투표 모두 민주당에게 투표해달라, 소위 몰빵론이 조국 혁신당에 의해서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니까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조국당이 망했으면 좋겠다. 조국 몽둥이로 때리기 운동 3일차 이런 내용들의 다소 원색적인 비판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 의석이 승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조국 대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죠. 조국 혁신당은 형사 책임으로 의석을 없애게 되는 건 유권자들의 투표권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공개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재판받고 있는 인사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이제 비례정당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로 옮겨갈 현역 의원들을 제명해 본격적인 위성정당 만들기에 나선 건데요. 지역구 번호 2번과 같은 비례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위성정당의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성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이 당 윤리위를 통해 제명을 의결한 현역 의원은 김혜지, 김은희, 노용호 의원 등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 8명입니다.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희생 정신을 좀 참조해 주시라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기호 순서는 소속 정당의 현역 의원 수로 결정되는데 위성 정당이 앞쪽 번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현역 의원을 꿔주는 셈입니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징계 수단인 제명 절차가 활용됩니다.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사과할 문제죠. 이 제도를 반대했잖아요. 제명 규모로 8명을 택한 건 국민의 미래가 녹색정의당보다 최소 2석을 더 많이 확보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기호 4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 투표용지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기호 2번으로 지역구 투표용지 두 번째 칸을 차지하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정당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국민의 미래 지지를 호소하려는 전략입니다. 여성 후보들이 전진 배치되는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이익선 전 미래한국당 대변인 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곳이 12곳입니다. 경선 중인 7곳을 뺀 5곳을 국민 추천제로 후보를 뽑는다고 했는데 지원자 180명 가운데 겨우 18명만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편 강남 2개 지역구엔 여성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2곳, 대구 2곳, 울산 1곳 등 이른바 여당 텃밭 5곳에 국민 추천을 받아 총선 후보를 뽑을 계획입니다. 180명이 지원했는데 10%인 18명만 서류 심사를 통과해 면접을 봤습니다. 대부분 여성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지원한 4명도 포함됐습니다. 공관위는 당초 지역구 5곳에 10명씩 총 50명을 면접 볼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생각,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국민의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절반 이상이었고 당사자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명 방송인과 유튜버 등도 제외됐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초 취지에 맞는 후보자가 턱없이 부족한 셈입니다. 서울 강남 갑과 을엔 여성 후보를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원 당규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여성 최초 할당 비율을 30%로 정해뒀지만 현재까지 여당 공천 후보 중 여성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종 후보자 5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야의 움직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한강벨트로 꼽히는 서울 동작과 용산을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동작은 연이틀 방문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 유삼영 후보를 고발했다는데 왜 그랬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태웅 후보를 앞세운 용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890표 차로 진 곳입니다.
이 대표는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에서의 승리로 헬로윈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권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진상을 규명하자는 노력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문한 동작을에선 지역구에 있는 대학 출신이란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기가 중앙대학교가 있는 동작 아닙니까? 네.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거든요.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유삼영 후보가 정권 심판 적임자라며 몽둥이 심판론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해처리로 할 수 없으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예정에 없던 동작을 찾아 류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틀 연속 같은 지역구에 지원 유세를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의 중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 곳인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도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후보는 류 후보가 자신을 향해 용산에 주소를 옮겨 용산 출마를 기웃거린 분이라고 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평균 연령이 가장 젊다는 경기 화성을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연구원 출신인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현대차 사장을 지낸 민주당 공영훈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 대표까지 3파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3인 3색 후보들을 최민식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곳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화성을 주요구엔 서울로 출퇴근하는 3040 직장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후보들이 무엇보다 출근길 인사에 가장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새 후보의 출근길 유세 전쟁을 쫓아가 봤습니다. 현직 삼성전자 연구원인 한정민 후보는 명함을 건네는 것도 아직 어색합니다. 저 명함 하나 받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출퇴근해온 진짜 동탄 시민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대학병원 부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네. 저기에 대학병원 좀 유치하려고 좀 진짜죠?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젊어서 좋네요. 삼성맨에 맞서는 공영훈 후보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현대맨입니다. 기호 1번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폴택시처럼 불러타는 버스, 똑버스 개발자라는 점을 앞세우며 민생 해결사를 자처합니다. 공영훈입니다. 예. 아이고 나오시면 일 좀 잘해주세요. 예.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시죠. 이준석 후보는 인지도가 무기입니다. 원래부터 좋아했는데.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역 발전을 가져올 진짜 야당 후보란 점을 강조합니다. 경쟁이 생기게 되면은 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한 후보는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공 후보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융합을, 이 후보는 반도체 인재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더 동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체거든요. 테슬라를 능가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자동차에서 장착해서 동탄이 단순히 배드타운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 반도체 공약을 앞세운 새 후보가 평균 연령 34.7세, 화성을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의대 직원 발표가 전국 의과대학에 불러온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해서 수업을 거부하는 중인데요. 내일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지나는 시점입니다. 내일까지 수업에 나오지 않으면 모두 유급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모레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수들을 향해서 환자 곁을 떠나면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에 항의합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합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림대 의대. 넓은 강의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교단을 지켜야 할 교수도 학업을 이어가야 할 학생도 보이질 않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흰색 의사가운과 수업 교재 등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수업을 잘해야 되나서 지금 딱 어떤 수업이 있을 거다라고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과 1학년 80여 명은 수업 일수가 부족해 유급 통지를 받았고 예정대로라면 내일 집단 유급이 불가피합니다. 현재까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13,6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1년 동안 유급을 전체가 다 유급을 혹은 뭐 휴학을 한다고 치면 한 해 동안 3,000명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국의대 교수들도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수 집단 행동도 의료법에 근거해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의료 대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물론 암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있는 대형 병원은 전공의가 없어서 혼란입니다만 주로 전문의들이 특정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는 전문 병원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대형 병원에서 전문 병원으로 전환 시 환자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혈관 전문의가 손을 꼼꼼히 닦고 수술방으로 들어갑니다. 수술복을 입은 뒤 뇌경색 수술에 들어갑니다. 대형 병원이 아닌 뇌혈관 전문 병원입니다. 최근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몰립니다. 대형 병원에는 치료가 어렵다고 그래갖고 요즘 많이 없잖아요. 제가 이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전공의 없이 전문의 36명이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8인실인 이 병동은 현재 입원 환자들로 꽉 찼습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상급병원 환자들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병동 가동률은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폐렴에 걸린 6살 어린이가 소아 전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바일 접수도 되고 해가지고 대학병원은 저는 웬만하면 안 가요. 대형 병원 수준의 검사도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은 일단 진료가 더 어렵고요. 여기는 예약하기도 좀 쉽고. 뇌혈관, 척추, 심장 등 12개 분야로 특화된 전문 병원은 전국에 109곳이 운영 중입니다. 조금 안타깝죠. 저희들이 그 상급병원 빅5보다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 한 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병원들이거든요. 전문 병원이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를 바꾸는 핵심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형 병원 수준의 보상 체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마약에 취한 남성이 주민센터에서 납치당했다면서 소동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길을 뛰어나온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집니다. 신발이 벗겨졌지만 맨발로 절뚝거리며 다시 뜁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듯 연신 뒤를 살피며 필사적으로 달려 도착한 곳은 인근 주민센터였습니다. 남성은 납치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좀 심한 상태였고요. 없는 상태에서 자기 납치당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셨고요. 하지만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보이자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주민센터를 빠져나온 남성은 인근 어린이집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누구에게 쫓긴 게 아니라 실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묵던 모텔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발견했고 마약 검사도 양성이었습니다.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성이었습니다. 그 기관이 작년쯤인가 만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7월.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마약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주사만 맞아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주사가 인기입니다.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지만 온라인 중고장터에서는 개인 간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건 물론이고 쓰다 남은 주사까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그 실태 전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은 지 1, 2분 만에 비만 치료제 처방전이 나옵니다. 키 172cm에 비교적 마른 체형의 기자에게 체질량 검사를 요구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몇 회까지 가능할까요? 100개도 돼요. 그런데 처방전을 들고 찾은 약국에선 대부분 약이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근데 장기 품절이에요. 한 일주일 전에 5개 왔다 10분도 안 돼 나가고 있어요. 식욕을 떨어뜨리는 성분 때문에 이른바 다이어트 주사로 알려진 주사형 비만 치료제인데 공급이 부족해 처방을 받아도 약을 못 구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8년 2만 8천여 건이던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는 재작년 13만 8천여 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지만 온라인 중고장터에선 개인 간 불법 거래도 이뤄집니다. 5푼 정도 샀었는데 몸이 이상해서 그때부터 저는 안 했어요. 2팩을 팔았는데 1팩이 남아가지고. 남이 쓴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큰데도 투약하다 남은 주사제를 중고 거래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한 개짜리는 같은 지역 분이 사가시고 현행법상 개인 간 의약품 거래는 불법입니다. 판매자는 5년 이하 징역, 구매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식약처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 모니터링 업무는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매년 건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온라인 특성상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지난해 식약처가 비만 치료제 불법 거래를 단속한 실적은 온라인 게시글 27건에 대한 삭제 혹은 차단 요청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조유진입니다. 부동산 사기나 투기로 거액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96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지연될수록 시행업체의 금융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악용해서 150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업자도 있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가파른 산동네의 낡은 주택들이 빼곡한데 대부분 일명 뚜껑으로 불리는 무허가 판잣집입니다. A씨는 1억 원대의 집을 구입한 후 4개월 만에 6배의 차익을 거뒀지만 정작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건물 등기가 없기 때문에 거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세무서에서 자본할 근거가 없잖아요. 부동산 명의가 팔면은 등기부등본상에 명의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인천에서는 3.3제곱미터 이하의 땅을 수천만 원에 사서 알박기한 뒤에 3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치운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친척 명의의 법인을 통해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역시 양도세를 떼먹었습니다.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팔아 300억 원 넘게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500명에 달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은퇴한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정황이 포착된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분양가를 깎아주거나 계약자에게 억대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값 주고 아파트를 산 입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할인 분양받은 세대의 이사를 가로막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준공 후에도 45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할인 분양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입구엔 차량이 세워져 이삿짐 트럭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시행업체가 미분양 물량에 대해 할인 분양에 나서자 최초 분양가를 낸 기존 입주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입주자들은 최대 9천만 원의 할인 분양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여기 입주했는 사람들은 전부 1억은 그냥 잃어버렸잖아.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대치가 끝나지 않았고 급기야 입주자 한 명은 업무 방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분양 탈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계약 축하금으로 5천만 원 넘게 돌려준다는 현장부터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되사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가상화폐로 분양대금을 받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노이즈 마케팅처럼 뭔가 좀 이슈화 시켜서 조금 저희 현장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6만 3천 가구. 부동산 한파가 가시지 않으면서 미분양을 털기 위한 건설업체의 출혈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경남 사천을 찾았습니다.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넘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대형 열진공 시험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인공위성이 초저온이나 초고온과 같은 극한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장비입니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순간을 TV 중계로 본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주 개발 예산을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정부는 이와 별개로 위성을 개발 중인 경남 사천과 우주 인재를 양성하는 대전, 발사장이 구축된 전남을 새 축으로 하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에 2031년까지 1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내에 있는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은 5월 말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인데 우주항공 담당 본부장에게 청장보다도 높은 연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사와 같은 해외 우주기구의 스타급 인재를 본부장으로 영입해 청장과 투톱 체제로 이끌어가는 구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이 잠시 전 지역구 1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상당수가 또 친명계 신인에게 패했습니다. 특히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졌습니다. 민주당사에 나가 있는 최원국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결과 좀 알려주시죠. 네,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현역인 전해철 의원이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게 패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비명계를 조롱하는 은어인 수박이라고 했다가 경고를 받았던 강성 친명입니다. 전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감산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비명계인 경기 부천병 현역 김상희 의원도 친명계인 이건태 당대표 특보에게 패했습니다. 인천 서구병에서도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이 역시 비명계인 신동근 의원을 꺾었습니다. 평택갑에선 초선 현역인 홍기원 의원이 임승근 전 지역위원장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부천갑에선 서영석, 유정주 의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경선 결과도 관심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남, 해남, 완도, 진도 경선에서 현역인 윤재갑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전북 전주병에서도 정동영 전 의원이 현역 김성주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역끼리 맞붙은 서울 노원갑에선 우원식 의원이 고용진 의원을 꺾고 승리했고 전북 완주, 진안, 무주에서는 안호영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요즘 유세 현장에 가보면 마이크를 놔두고 목이 쉬어라 생목소리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다들 확성기 사용하는 걸 조심한다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쓰면 안 되는 그런 법이라도 있습니까? 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확성기를 쓸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회 만찬 모임에 참석해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건배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크를 잡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됩니다. 확성기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
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어떨 때는 마이크를 잡고 또 어떨 때는 안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였다면 마이크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당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에서 다자녀 혜택 지원 기준에서 저희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사라져버린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다시 되찾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이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지 물었더니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말이 참 어렵네요.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럼 선관위가 결국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말을 마이크를 잡고 해야 선거운동이 되는 겁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잡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네, 2021년 당시 대선 예비 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지역 유세를 돌다가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마이크를 잡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최 의원은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라는 선거법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용 위성 정당들도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 하나만 다르고 로고까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글자 하나 바꿔서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정당법 41조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러한 위성 정당들의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선거라는 게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판단을 떠나서 품격 있는 선거운동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개발을 주도한 로켓이 발사 직후에 폭발했습니다. 소형 위성을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 탐색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5초 뒤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발사대 주변으로 파편이 떨어지고 일대는 화염에 휩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일본 혼슈 와카야마현 발사장에서 카이로스 1호기가 이륙 직후 폭발했습니다. 일본 민간기업 최초로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十分お答えができ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발사인 스페이스원은 발사 5초 뒤 이상을 감지해 로켓을 폭발했다며 문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로스 1호는 길이 18m, 무게 23톤 규모의 소형 로켓입니다. 당초 발사 50분 뒤 고도 500km 지점에서 지구를 도는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로켓에는 일본 정부 의뢰로 개발된 100kg의 소형 위성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동향 등 기존 정보 수집용 위성의 대체제 역할에 기대를 모았는데 이번 실패로 당장은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2012년) 총선을 사흘 앞두고 김용민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청 앞에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차 위에 올라선 낙곰수 멤버들 다리 사이로 얼굴을 내밉니다. 폐륜 막말과 욕설이 연일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렸을 텐데 그런 티는 전혀 없었습니다. 걸레가 돼서라도 버텨요, 그래서. 민주당은 말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 누가 봐도 이긴다는 선거를 졌습니다. 김용민 막말은 유권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낙곰수 세습이란 말도 들었죠. 봉주영, 난 봉주영의 지될래.
민주당 공천의 대미를 서울 강북을 경선이 장식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박용진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시스템 공천의 허실을 상징하는 승패입니다. 박 후보는 과반 지지를 얻었습니다만 30% 감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완력에 의한 비명 행사의 완결판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 후보의 어록이 연일 소환되고 있습니다. 발목 지뢰를 밟은 사람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고 한 건 약과입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자객을 자처하며 금태섭 의원에게 퍼부은 막말 한번 들어보시죠. 나 뭐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출마 부적격 판정을 받고 비례정당으로 가더니 민주당 지도부를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비판적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겐 쌍욕도 했습니다. 일일이 꼽기도 힘든 숱한 막말을 압도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그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였죠. 사진 780장을 알리바이로 곁들여 그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낙곰수가 함께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커피숍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서 그날로 정계 은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은 면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막말 정치꾼은 당장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엔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통째, 무더기로 말입니다. 3월 13일 앵커 칼럼 오늘 박용진과 정봉주였습니다. 앞으로 날은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 토요일에는 1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져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대구, 경북의 공기질이 탁해지겠고요.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이 2도 등으로 오늘보단 높지만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17도, 대구가 18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